미국의 주간 실업보험 청구 건수가 26만 9천 명으로 집계되면서 팬데믹 이후에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미국의 3분기 생산성 예비치가 5% 감소하면서 1981년 이후 최저를 나타냈습니다. 오펙 플러스가 12월 하루 40만 배럴 증산에 합의했습니다. 영국이 머크의 코로나19 경구용 치료제를 세계에서 처음으로 승인했습니다. 영국 중앙은행이 예상 밖으로 기준금리를 동결했습니다. 페이스북이 보너스 지급으로 크리에이터 지원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캐시우드가 진로우를 대량 매입한 지 하루 만에 390만 주를 매도했습니다. 블루 오리진이 나사와 스페이스X 달 탐사선 계약 소송에서 패소했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금요일 굿모닝 한경 글로벌 마켓의 전세원입니다. 30분 전에 마감된 현지 시간 목요일 뉴욕 증시가 혼조세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오늘 다우지수가 유일하게 약보합권에서 하락했고 나스닥과 S&P 500 지수가 5거래일째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금리 인상에 대한 연준의 인내심 있는 태도와 그리고 강한 고용지표 발표에 오늘 나스닥과 S&P 500 지수가 상승 마감에 성공했다는 분석입니다. 어제 연준은 테이퍼링을 이번 달부터 단행한다고 밝혔지만 금리 인상에 대해서는 빨라도 내년 6월일 것이라는 시각이 지배적입니다. 또 파월 연준 의장은 시장을 놀라게 하고 싶지 않다라고 강조를 했죠. 이런 점이 어제와 오늘 지수를 끌어올렸습니다. 여기에 미국 상무부가 발표한 신규 실업보험 청구자 수가 26만 9천 명을 기록했는데요. 월가 예상치를 밑돌면서 팬데믹 이후에 최저치를 나타냈고 고용시장 회복에 대한 기대를 높였습니다. 오늘 S&P 500 지수 5거래일째 사상 최고치 그리고 6거래일 연속 상승세를 이어갔습니다. 반면에 다우지수는 골드만삭스와 JP모건 부진 속에서 하락했는데요. 오늘 전체적인 은행주들이 대체로 부진한 흐름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11개 섹터 가운데서는 오늘 기술주와 임의 소비재가 상대적으로 양호한 흐름을 나타냈습니다. 엔비디아가 12% 넘게 급등한 모습이고요. 어제 호실적을 공개했던 퀄컴도 역시나 10% 넘게 강세를 보였습니다. 4분기 전만 역시 긍정적으로 제시를 했었죠. 여기에 AMD까지도 좋은 흐름을 나타냈는데 이에 따라서 필라델피아 반도체 시를 추정하는 ETF인 속스 ETF도 오늘 시장에서 3% 넘게 상승했습니다. 임의 소비자 섹터를 잠시 살펴보시면 아마존이 오늘 3% 가까이 강세를 기록했고요. 그 옆에 위치해 있는 테슬라와 포드, 제너럴 모터스 등 자동차주들도 일제히 초록불을 켰습니다. 무엇보다도 지난 분기 실적 발표 이후에 부진했던 나이키가 어느새 52주 신고가를 경신하는 모습까지 전해드리겠고요. 바로 이어서 강수민 캐스터 연결해 보겠습니다. 네, 미국 증시 마감 특징주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장 뉴욕 증시 3대 지수 혼조세로 마감됐는데요. 먼저 섹터별로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장에서는 11개 섹터 중 6개 섹터가 상승, 5개 섹터가 하락했습니다. 기술주와 임의 소비재는 1% 넘게 오르며 상승을 주도했고 반면 금융주와 부동산주, 헬스케어주는 부진한 흐름을 보였습니다. 오늘도 장중 52주 신고가를 기록한 기업들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와 알파벳, 테슬라 보이고요. 또 최근 나이키도 장중 신고가를 기록했습니다. 엔비디아와 뱅크 오브 아메리카, 블랙록 그리고 MGM 리조트도 장중 신고가를 기록했습니다. 그럼 바로 이어서 개별 특징주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미국의 반도체 기업 퀄컴입니다. 반도체 공급 부족에도 불구하고 퀄컴은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했습니다. 매출은 작년 동기 대비 43% 증가했습니다. 주당 순이익도 예상치보다 10% 많았습니다. 스마트폰용 5G 칩 판매가 호실적을 견인한 것으로 보입니다. 해당 소식에 오늘장 오르면서 마감했습니다. 다음은 엔비디아입니다. 엔비디아는 버크셔 해서웨이를 제치고 세계 시가총액 7위에 올랐는데 메타버스 사업 경쟁력도 인정을 받고 있습니다. 웰스파고는 비중 확대 의견을 제시하며 엔비디아의 목표가를 $245에서 $320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엔비디아의 메타버스 플랫폼 옴니버스가 자율주행 자동차와 로보틱스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될 것이라며 긍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오늘장 엔비디아는 12% 넘게 올랐습니다. 이어서 동영상 스트리밍 업체 로쿠입니다. 코로나19 수혜자로 뽑히기도 했었는데 3분기 실적은 시장 예상을 밑돌았습니다. 3분기 가입자 수 증가세가 꺾인 것이 원인으로 보입니다. 로쿠 측은 부품 가격 상승, 재고 부족, 공급망 물류 지연 등이 발생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해당 소식에 오늘장 로쿠는 7% 넘게 하락했습니다.
메타로 기업명을 바꾼 페이스북이 크리에이터들의 지속 가능한 비즈니스를 위한 지원에 나섭니다. 페이스북 그룹 관리자가 스스로 커뮤니티 펀드레이징도 진행하고 이커머스 스토어를 열거나 하위 그룹으로부터 수수료를 부과할 수도 있게 됩니다. 해당 소식에 오늘장 메타는 1% 넘게 올랐습니다. 다음은 모더나입니다. 모더나의 3분기 매출과 주당 순이익 모두 시장 예상을 하회했습니다. 모더나는 백신 매출과 생산 전망치도 하향 조정했습니다. 생산 차질의 일부 백신 공급을 내년으로 연기한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FDA가 모더나 백신 청소년 긴급 사용 승인을 내년으로 미룬 것까지 겹치면서 오늘장 주가가 17% 넘게 급락했습니다. 이어서 카지노 업체 MGM 리조트입니다. MGM이 라스베거스의 미라지 카지노 운영권을 매각할 것이라고 발표하자 오늘장 2% 넘게 하락했습니다. 또 3분기 실적도 시장 예상을 웃돌았습니다. 마지막 종목은 몇 분 전 실적을 발표한 펠로톤입니다. 3분기 주당 순이익과 매출 모두 시장 예상을 하회하면서 오늘장 4% 넘게 떨어졌습니다. 그럼 이어서 월가 IB들이 투자 의견을 제시한 5개 종목들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이번 주 장중 52주 신고가를 여러 차례 기록했던 코스트코입니다. 오펜하이머가 코스트코를 최선호주로 다시 한번 꼽았습니다. 인플레이션 상승과 강력한 소비자층, 주가 상승, 공급망 이슈에서 비교 우위 등을 긍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오늘장 코스트코는 2% 상승했습니다. 다음은 아마존입니다. 루프캐피탈은 아마존의 3분기 실적과 4분기 가이던스 전망이 기대에 못 미쳤지만 매수 의견을 재차 내놓았습니다. 지난주 실적 발표 이후 수익성을 증진시킬 상승 동력이 보인다고 평가했습니다. 오늘장 아마존은 3% 가까이 올랐습니다. 이어서 스타벅스입니다. 아거스 리서치가 스타벅스에 대한 투자 의견을 매수에서 중립으로 하향 조정했습니다. 커피 산업의 경쟁 과열과 공급망 이슈를 원인으로 설명했습니다. 오늘장 스타벅스는 소폭 하락하며 마감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마이크로소프트입니다. 미즈오는 마이크로소프트에 대한 매수 의견을 재차 내놓았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의 성공적인 클라우드 사업과 메타버스 진입을 긍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오늘장 1% 오르며 마감했습니다. 다음으로 국제유가 살펴보겠습니다. 오펙 플러스 회의 결과 12월에도 하루 40만 배럴 증산하는 기존 증산 규모를 유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다만 WTI 가격은 2% 내린 79달러 선에 거래가 되고 있고 브렌트유는 1% 하락하며 80달러 선에 거래가 됐습니다. 마지막으로 금 가격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금 가격은 상승세를 보였는데요. 1.3% 오른 1,787달러 선에 거래가 됐습니다. 지금까지 미국 증시 특징주였습니다. (24시간) 잠들지 않은 해외 투자 뉴스를 전해드리는 굿모닝 한경 글로벌 마켓 시간입니다. 홍성진 그리고 전가은 외신캐스터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자, 오늘 뉴욕 증시 다우지수가 소폭 하락하기는 했지만 나스닥과 S&P 500 지수가 5거래일 연속해서 사상 최고치 랠리를 이어갔습니다. 어떤 이슈들이 시장에 영향을 미쳤을지 바로 첫 번째 뉴스부터 확인해 보시죠. 네, 미국의 주간 실업보험 청구 건수가 26만 9천 명으로 집계되면서 팬데믹 이후의 최저치를 나타냈습니다. 매주 금요일마다 나오고 있는 고용지표죠. 홍성진 캐스터와 함께 짚어보죠. 네, 미국 내 코로나19 확산세가 진정됨에 따라 고용시장도 활기를 되찾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현지 시간 4일 월스트리트저널에 따르면 미국 노동부는 이날 실업보험 청구 건수가 총 26만 9천 건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는데요. 이는 지난주보다 약 14,000건 감소한 수치로 팬데믹 이후 최저치를 다시 한번 경신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앞서 지난해 코로나19 사태가 발생한 이후에 실업보험 청구 건수는 한때 60만 건에 육박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올해 들어 실업 지표가 다소 개선되면서 지난 10월 들어 처음으로 20만 건에 대해 진입한 바 있는데요. 이를 두고 전문가들은 델타 변이 확산세가 진정됨에 따라 잠시 움츠렸던 미국 경제가 빠른 속도로 회복하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또 인력난에 시달리고 있는 기업들이 직원들을 강력하게 붙잡으면서 해고 비율이 급격히 낮아진 점도 실업 지표에 긍정적으로 반영됐다고 평가했는데요. 이와 관련해 월스트리트저널은 노동시장이 개선됨에 따라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내년까지 안정적인 수준으로 줄어들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한편 일부 전문가들은 미국 내 늘어난 백신 접종량에도 주목했습니다. 실제로 지난 9월에 실시된 인구조사에 따르면 코로나19와 관련된 이유로 여전히 수백만 명이 노동시장에서 제외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약 400만 명은 코로나19 환자를 돌보기 위해 일을 하지 않는다고 답했고 300만 명은 코로나19 상황에 대한 우려로 일을 잠시 쉬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또 500만 명의 경우에는 등교하지 않은 자녀들을 돌보고 있다고 밝혔는데 이를 두고 전문가들은 학교 일정이 재개됨에 따라 노동시장에 참여하는 인원들이 앞으로 더욱 늘어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밤사이 여러 경제 지표들이 발표됐습니다. 우선 미국 기업들의 10월 감원은 전달보다 약 28%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고 미국의 9월 무역 적자 역시 전달에 비해 약 11% 늘어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또 미국의 3분기 비농업 노동 생산성 예비치가 5% 감소하면서 1981년 2분기 이후 최저 수준을 기록한 점까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고용지표가 양호하게 발표가 됐죠. 이에 따라서 오늘 시장을 끌어올리는 재료가 됐다는 점 참고해 보시면 좋겠고요. 두 번째 이슈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오프닝에서도 전해드렸었는데 뱅크 오브 잉글랜드죠. 영국 중앙은행이 예상 밖으로 기준금리를 0.1%로 동결했습니다. 이런 결정에 특별한 이유가 있었을 것 같은데 전가은 캐스터, 어떤 이유가 있었습니까? 네, 물가 상승으로 인해 기준금리 인상을 할 것이라고 예상이 됐던 영국 중앙은행이 이 기준금리를 일단 동결했습니다. 영란은행은 2018년 8월 금리를 0.75%로 0.25%포인트 인상했다가 지난해 3월 코로나19 충격에 두 차례에 걸쳐 0.1%로 인하한 바 있는데요. 현지 시간 4일 통화정책위원회에서는 기준금리를 기존의 0.1%로 동결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통화정책위원 9명 중 7명이 동결에 찬성했고 2명은 0.15%포인트 인상에 표를 던졌습니다. 금융시장에서는 최근 가파른 물가 상승에 주목해 영란은행이 금리 인상을 할 것으로 예상해왔습니다. 영국은 9월에 3.1%의 물가 상승률을 기록하면서 이미 영란은행의 목표치였던 2.0%를 크게 웃돌았습니다. 하지만 다수의 통화정책위원들은 정부가 코로나19 충격 완화를 위해 운영한 고용유지 지원 제도가 9월 말에 종료되는 만큼 그 후에 일자리 상황을 확인하겠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물가 상승보다는 고용 안정을 더 살피겠다는 겁니다. 앤드류 베일리 영란은행 총재는 지난달 17일 인플레이션 우려가 심해지면 중앙은행이 나서야 한다라고 발언을 하는 등 금리 인상 가능성을 어느 정도 시사했는데요. 로이터 통신은 영란은행이 금리 인상 기대를 높여두고는 동결을 결정한 것에 대해서 시장에 불만이 나온다고 전했습니다. 영란은행은 다만 물가 상승률을 낮추려면 통화 정책을 약간 조이는 것이 필요할 수 있다고 말하며 경제 지표가 예상대로 나올 시 몇 달 내에는 금리 인상이 있을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전일 미국 연준에서도 테이퍼링은 시작하나 기준금리 조기 인상에는 선을 그은 바 있는데요. 그럼에도 외신들은 영란은행의 긴축 행보가 미국이나 다른 유럽 지역보다는 빠를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영국 중앙은행은 우선 인플레이션보다는 실업률에 주목을 하면서 기준금리를 동결했는데 향후 통화정책에는 또 어떤 변화가 있을지 주목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 이슈 체크해 보시죠. 오펙 플러스가 증산 압박에도 기존 공급 수준을 유지했습니다. 오늘 국제유가는 일제히 하락하면서 마무리가 됐는데 어떤 연관성이 있었을까요? 네, 미국의 증산 압박에도 불구하고 오펙 플러스가 기존 증산 규모를 유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현지 시간 4일 CNBC는 오펙 플러스가 하루 40만 배럴 증산 계획을 다음 달에도 유지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는데요. 공급량을 더 늘려야 된다는 바이든 대통령의 압박이 통하지 않았다면서 이에 따라 다음 달 2일에 열릴 오펙 플러스 회의에 귀추가 주목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앞서 국제유가는 허리케인 아이다와 천연가스 가격 폭등 등으로 인해 $80 선을 순식간에 돌파한 바 있습니다. 이에 전 세계적으로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국제유가가 하루빨리 진정돼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기 시작했는데요. 다만 바이든 대통령이 COP26회의에서 오펙 플러스의 증산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공급량 안정화에 대한 기대감에 국제유가가 어제 소폭 떨어진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또 미국의 원유 재고가 늘어난 점 역시 유가 하락에 힘을 보탰는데요. 미국 에너지정보청 EIA는 지난주 원유 재고가 329만 배럴 증가했다면서 월가 예상치였던 150만 배럴을 크게 웃돌았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WTI 가격은 3%, 브렌트유는 2% 수준으로 어제 떨어졌습니다. 하지만 오펙 플러스가 기존 증산 규모를 유지하겠다고 밝히면서 국제유가가 다시 오를 것이란 불안
불안감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앞서 오펙 플러스는 지난 코로나19 사태 이후에 급격히 줄어든 원유 수요량으로 인해 증산 규모를 큰 폭으로 축소시킨 바 있는데요. 최근 들어 경기가 재개됨에 따라 석유 수요가 팬데믹 이전 수준으로 회복하자 원유 공급량이 수요량을 못 따라잡는다는 이런 사실에 의해서 국제유가 상승세가 지속된 바 있습니다. 다만 이를 두고 오펙 플러스 측은 전 세계 석유 수요량에 맞춰서 증산 규모를 조절하고 있다는 입장을 고수했습니다. 실제로 러시아는 오펙 플러스 회의 이후에 최근 델타 변이 확산세가 늘어남에 따라 앞으로 세계 원유 수요가 줄어들 수 있다고 밝혔는데요. 특히 유럽 쪽에서 원유 수요가 큰 폭으로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면서 이에 따라 증산 규모를 다음 달까지 유지하겠다고 전했습니다. 또 사우디 역시 국제유가 상승은 원유 공급량과 상관이 없다면서 오히려 천연가스와 석탄 가격의 급등이 큰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를 두고 CNBC는 오펙 플러스가 에너지 가격 상승이 불러올 수 있는 경제 위기를 외면했다고 전했는데요. 이에 따라 국제유가가 불안정한 흐름을 보일 수 있다면서 연말까지 더 오를 가능성이 커졌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오늘 브렌트유는 1%, 또 WTI는 2% 수준으로 떨어진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석유 수출국 기구 및 주요 산유국들의 협의체인 오펙 플러스가 증산 압박에도 불구하고 기존 공급 수준을 유지하기로 결정했다는 점 짚어드렸고요. 네 번째 이슈 체크해 보도록 하죠. 메타, 이제는 페이스북이 아니라 메타 플랫폼이라고 불러야겠죠. 크리에이터 지원책을 강화하겠다라는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오늘 페이스북 1% 넘게 상승을 했는데 어떤 소식들이 나왔습니까? 네, 최근 사명을 메타로 바꾼 페이스북이 크리에이터를 대상으로 한 여러 지원책을 내놓고 있습니다. 메타는 현지 시간 3일 콘텐츠 크리에이터들이 애플의 인앱 결제 수수료를 30% 피하도록 돕고 이들에게 보너스를 지급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우선 구독자가 회사 자체 결제 시스템으로 구독료를 지불하도록 하는 맞춤형 웹 서비스를 도입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를 통해 앱스토어 인앱 결제 수수료를 피할 수 있게 됩니다. 현재 27개국에서 이용할 수 있으며 메타는 향후 서비스 지역을 확대한다는 방침입니다. 마크 저커버그는 우리는 메타버스 시대를 열면서 창작자가 직접 제작한 콘텐츠로 돈을 벌 수 있는 기회를 창출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다면서 애플의 30% 수수료는 크리에이터의 수익 창출을 어렵게 만든다고 설명했습니다. 네, 이와 더불어 신규 크리에이터에게는 5에서 20달러 추가 혜택을 주는 등의 보너스를 지불할 계획도 밝혔습니다. 메타 측에 따르면 창작자는 보너스로 최대 $10,000까지 벌 수 있습니다. 앞서 회사는 내년까지 크리에이터를 위해 총 10억 달러를 투자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는데요. 외신 매체 더 버진은 메타의 이런 행보를 두고 틱톡과 유튜브와의 경쟁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한 전략이라고 내다봤습니다. 페이스북이 이렇게 메타로 사명을 바꾸고 입지 굳히기에 나가면서 메타버스에 대한 관심도 다시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 2020년 중반까지 메타버스 시장이 3,900억 달러에서 8천억 달러 사이로 성장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페이스북 이외에도 메타버스 개발을 추진하는 다양한 회사들이 있는데요. 우선 마이크로소프트 또한 혼합현실 스마트 안경인 홀로렌즈와 엑스박스 게임 콘솔 등을 통해 메타버스에 접근할 수 있습니다. CEO 사티아 나델라가 직접 10월 하버드 비즈니스 리뷰와 인터뷰에서 메타버스 개념을 강조하는 등 역시 메타버스 초기 리더 자리를 위해 노력하는 모습입니다. 이어서 유니티 소프트웨어와 로블록스는 비디오 게임과 관련한 메타버스 부문에서 또 아마존은 자사의 특징인 디지털 상거래에 있어 가상 팝업 스토어나 가상 테스트온 등의 새로운 시도를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오토데스크는 3D 건물과 인프라 프로젝트를 가상으로 설계하는 제품군을 보유하고 있어서 메타버스 초기 구축에 유망한 기업으로 꼽힙니다. 또한 엔비디아 역시 슈퍼컴퓨터나 인공지능, 가상현실 앱에 필요한 그래픽 칩을 생산하기 때문에 관련주로 꼽히고 있습니다. 네, 사명을 페이스북에서 메타 플랫폼으로 바꾼 페이스북. 메타버스 관련된 유망주들까지 출처 US 뉴스에서 저희가 확인을 해봤는데 이번에는 CNBC가 선정한 메타버스 유망주들을 정리해봤습니다. 좀 겹치는 기업들이 있는데 그만큼 중요하다는 의미겠죠. 이혜은 캐스터가 준비했습니다. 월가의 심층 분석을 들여다보는 시간입니다. 지난주 세계적인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인 페이스북은 자사의 이름을 메타로 변경하고 가상 및 증강현실 사업으로 확장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또 현지 시각 11월 2일 나이키가 은밀하게 메타버스 사업을 준비하고 있다는 외신 보도도 나왔습니다. 이와 관련해 CNBC 대표 프로그램인 트레이딩 네이션은 메타 이외에도 메타버스 확장세로 수혜를 볼 수 있는 기업들이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어떤 기업들을 언급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CNBC는 메타포트를 주목했습니다. 메타포트는 프로테크 기업으로 부동산 마케팅, 건설, 여행, 숙박 등 다양한 프로젝트의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인사이드 에지 캐피털 매니지먼트 설립자인 토드 고든은 이날 CNBC 프로그램에서 메타포트의 구독 기반 모델을 칭찬했는데요. 구체적으로 메타포트의 마진이 앞으로도 계속 좋을 것이며 매출의 절반은 iOS와 갤럭시 어플 구독에서 나온다고 언급했습니다. 또 메타포트의 경영진들이 2025년까지 수익의 80%가 구독에서 나올 것이라고 언급한 걸 강조했습니다. 팩트셋에 따르면 메타포트는 올해 1억 1,800만 달러의 매출을 올릴 것으로 예상되며 2022년에는 56% 상승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외에도 고든은 인터뷰에서 메타포트가 거의 600만 개의 건물과 기반 시설을 디지털화했고 이는 경쟁업체의 100배에 달하는 수치라고 덧붙였습니다. 메타포트는 지난 7월 스펙을 통해 상장했고 지난 3개월 동안 50% 이상 상승했습니다. 다음으로 ER쉐어스의 수석 투자 전략가인 에이바 아도스는 반도체 분야를 예의주시하라고 언급했습니다. 특히 엔비디아를 주목하라고 했는데요. 하드웨어는 메타버스의 핵심인 만큼 하드웨어를 제공하는 기업이 이를 통해 수혜를 볼 것이라고 했습니다. 특히 엔비디아가 이미 인공지능 반도체 공강의 선두주자라고 언급하며 엔비디아의 칩과 컴퓨터 성능은 메타버스의 핵심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외에도 엔비디아가 테슬라 다음으로 시가총액 1조 달러를 돌파하게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했습니다. 현재 엔비디아의 시가총액은 약 6,650억 달러입니다. 마지막으로 CNBC는 로블록스를 언급했습니다. 로블록스는 글로벌 청소년 온라인 게임 플랫폼인데요. 에이바 아도스는 대부분의 혁신은 게임에서 나온다며 로블록스는 이미 메타버스 경험을 제공하고 있고 또 게임 산업과 관련해 가장 많이 성장하고 있는 회사라고 말했습니다. 로블록스는 지난 여름 초부터 박스권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3월 상장 당시 가격보다 45달러보다 훨씬 높은 가격이며 오늘장 82달러에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로블록스는 상장 후 12.4% 상승했으며 글로벌 IB들의 평균 의견은 비중 확대입니다. 그럼 지금까지 CNBC가 주목한 메타버스 수혜주 살펴봤습니다.